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무리한 초월까지 이제 끝내고 초월 다음에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저기 적혀 있듯이 에포케, 그 다음에 괄호치기, 그 다음에 환원, 돌아간다, 다음에 순수, 이제 이런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TV에서도 이제 지금은 여러 번 상영이 됐는데요. TV에서도 나온 영화 중에 람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람보 영화 아시죠? 람보를 극장에서 보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저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람보를 봤는데요. 그냥 액션 영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람보라는 영화, 1981년도에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연을 한 람보라는 영화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람보라는 영화에는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한 실버스타 스텔론이라는 람보가 이제 고향에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초월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굉장히 큰 일도 하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상태일까라는 얘기를 다뤄보는 것으로 오늘은 뭐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꼭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근거를 삼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월을 해서 이 세상에서 큰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명성도 얻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굳이 돌아갈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가 길을 떠났으면 뭔가 하나는 끝장을 내고 돌아갈래도 돌아가는 게 좋지, 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이제 람보라는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루에 너무 좋아요. 너무 뭐 오늘 이상하게 일도 잘 풀리고 어디 지원한 것도 되고 장학금도 되고 학점도 잘 나올 것 같고 어디에 지원한 게 벌써 될 것 같고 막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밤에 잠이 안 오죠. 하지만 자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죽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꼭 자야 되는 거죠. 왜 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휴식만 잠시 하고 잠이라는 것을 자지 않아도 되는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잠을 자야만 그 다음날 힘을 내서 다시 일을 하는데, 그 잠의 순간에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잠을 자서 체력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원래의 자리로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 잠이라는 게요.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자기한테 잠을 선사하는 과정을 성찰한다, 반성한다, 이제 이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쓰이는 것이 괄호를 치고 에포케한다, 이제 이렇게 후설은 얘기를 해요. 이제 후설은 전 학기를 걸쳐서, 이번 학기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전에의 과학 인문학이 많은 다른 과학자와 철학자들을 참고했지만 이번 학기는 후설과 함께 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저도 후설과 이 학기를 같이 준비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후설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후설은 철저하게 현상학이고, 현상학적인 환원, 현상학적 돌아감을 위해서는 괄호치기와 에포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람보로 다시 들어갔어요. 람보는 돌아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줬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는 어떻게든 적응을 하고 고향에 다시 정착하고 싶은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뭐 사람도 죽이고 동료가 죽는 것도 보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자기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고향에 가서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소외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우리 소외 그러면 isolation이라고 하기 쉬운데 isolation은 분리라고 하죠. 이 수업 전체에서는 분리라고 하고요. 이 소외라는 건 alienation입니다. alienation인 소외와 분리인 isolation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가족이나 어디에 속해 있다가 잠시 떠나는 거예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뭔가 내가 초월해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도 방학이 되면 돌아가고 졸업하면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갔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못 알아보지는 않잖아요. 못 알아보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와 같이 저희 이제 아버지 같이 이제 치매를 앓는다 돌아가셨지만 뭐 못 알아볼 수는 있지만 뭐 어떤 병을 앓는 게 아니라면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람보가 자기 고향에 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람보를 이름만 알지 그 자체로 순수한 영혼과 순수한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람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고 그게 우리들한테 공감을 줘서 액션 영화이기도 하지만 공감을 받아서 4편인가 5편까지 나왔죠. 그죠? 최근까지도 람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영화를 하나 람보는 1981년도고요. 1978년도에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디어 헌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디어 헌트는 람보보다 좀 보기가 더 힘든 영화입니다. 사실은요. 디어 헌트도 제가 중학교 때 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 영화가 뭘까 이런 생각을 들지만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뭔가 찌릿함이 있다, 그다음 슬픔 같은 게 있다, 깊은 슬픔 같은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디어 헌트를 여러 번 다시 보게 되고 최근에도 한번 봤어요. TV에서 해서 여기 보면 로버트 드니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친구 이제 다른 3명과 함께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이제 포로도 잡히고 사람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로버트 드니로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한 사람은 돌아왔다가 바로 정신병원으로 가죠. 돌아오지 못하는데 돌아온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예전의 친구, 그다음에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친구하고도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이 다 반가워하고 친구하고 심지어 이제 자기 가족도 굉장히 반가워하잖아요. 반가워하는데 이제는 자기 그 고향에 있는 자기 자신은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제가 이제 좀 이 얘기를 지금의 우리 상황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초월을 통해서 저 높은 세상에 가서 큰 일을 한 다음에 그때서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지? 라고 돌아왔을 때 이제 사람들은 나의 얼굴과 나의 이름만 알 뿐 나의 원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소외당하는 거죠. 물론 내가 그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소외라는 alienation, 내가 외계인이 되는 거죠. 외계인은 분리하고 다른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원래 어디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속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큰 일을 한 다음에 성찰하고 반성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할 때 노예말을 통해서 엄청난 의미를 발견하고 언어로서 AI로서 양자역학으로서 큰 일을 한 다음에 다시 나의 의식으로 돌아갔는데 나의 의식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영화적 어떤 그 알레고리,
알레고리를 람보 혹은 디어헌트에서는 나오는 거죠. 그 디어헌트의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로버트 드니로가 원래 자기가 이제 그 사슴 사냥을 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사슴을 바라보잖아요. 그 사슴을 보고 이제 총을 겨누는 거죠. 근데 그 사슴이 자기를 봐요. 마지막 장면에.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장면을 보니까 왠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보는 것은 뭐냐면 그 사슴이 이제는 자기잖아요. 자기. 총구를 겨누는 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아니라 타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자기를 소외시키고 에얼리언 시키는 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을 놓죠. 그리고 그 절벽 위에 올라가서 외치죠. 뭐라고 외치죠? 혹시 기억나시는 대사 있으세요? 한 분도 안 보셨어요? 보신 분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Are you okay?라고 외치죠. Are you okay?는 뭐냐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괜찮니 너? 라는 거죠. 괜찮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밥 한번 먹자라고 그때 얘기 드린 거는 밥을 먹자라는 게 아니죠, 그죠? 밥 한번 먹자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Are you okay?라고 자기한테 외치는 것은 진짜 괜찮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기한테. 그거는 뭐냐면 돌아가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느끼는 그 어떤 절망감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서 이 영화는 뭐 아카데미상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혹시 TV에서 더 하든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이 영화를 한번 그런 맥락에서 우리 수업에서 얘기하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나의 의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의식으로 돌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 같은 거 아닌가라는 거죠. 영화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영화를 얘기하면 이 영화는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을 영화화, 그게 이제 작가인 셀린저라는 그 작가의 일생이 아니라 뭐 한 부분을 다룬 영화로 호밀밭의 바나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8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책은 이 책인데요. Catcher in the Rye라는 책입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은 사실은 뭐 필독서 같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1945년도에 처음으로 쓰여졌는데 본격적으로 출판한 건 1951년입니다. 1945년도에 이 셀린저라는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전쟁 전이죠. 2차 세계대전 전에 자기의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뭐 논문을 쓰고 자기의 콜롬비아의 지도 교수한테 글 쓰는 법을 배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참혹함에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얘기한 람보와 로버트 드니로가 겪었던 것을 겪는 거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요. 이름만 돌아오죠.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순수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상을 입었잖아요.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오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데 비슷한데 이 셀린저는 그 영화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나요? 호밀밭의 바나나 안 보셨어요? 영화는 온 세상 영화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글을 쓰죠, 이 사람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왼쪽의 의식의 영역으로부터 오른쪽의 언어의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좀 이동해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고 합쳐가는 그 작업을 이 수업 전체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어의 영역으로 나가고 언어에서 말문이 막힐 때 갑자기 웜홀과 같은 그 도로시의 구멍으로 빠져서 어디로 빠지죠? 실제라는 의식계로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가진 어떤 진실의 세계로 갑자기 깨달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특히 글을 쓰다 보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여러분도 책이나 글쓰기에 꼭 책을 출판하지 않더라도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굉장히 한번 권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 셀린저도 글을 쓰는 것 통해서 극복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사람은 이 책 외에는 책을 안 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은둔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은 사실은 자기 어린 시절에 한
반나절 정도의 얘기입니다. 반나절 얘기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상황을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의 어린 시절에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극복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전쟁을 겪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루를 지내고 그다음에 대학 시절을 보내고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냐라는 생각을 만약에 우리한테 묻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후설의 에포케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포케는 히라보로요, 잠시 이렇게 가다가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멈추고 뭐가 지금 내 상황이 뭐지? 라고 살펴보는 거죠. 에포케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에포케라는 것은 히라보인데 후설은 이 괄호치기, 브래킷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요즘 몇 번이 나올 정도 모를 이 브래킷이라는 말인데, 브래킷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노예마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노예마는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가치의 가닥 하나를 가져와서 이것을 우리의 기하학으로 꼬아서 어미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불렀죠? 뭐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한번 얘기를 할게요. 노마드라고 불렀습니다. 후설에 그의 그 전기의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후기에는 이 단어를 썼는데 아마 그것은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그 당시에 미분적분학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여기서 노마드, MONAD라는 노마드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의 의미 가닥, 최소의 의미 단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노마드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노마드가 다른 노마드와 의미 덩어리가 다른 의미 덩어리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인과라고 했죠. 그럼 인과를 가져다 주는 걸 뭐죠? 우리의 이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한번 이건 잠시만 정리하고 에포케로 가볼게요. 우리가 의미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봤을 때 우리의 직관으로 의미를 하나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상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영어를 쓰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할 수 없이 영어를 쓰고 또 영어의 도움도 받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건 또 한글을 알아야만 이해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안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아는 거기도 한데요. 직관상이란 거면 우리가 물질을 보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능력, 이건 직관상이라고 영어로 에이덱틱이라고 합니다. 에이덱틱. 달라요. 인투이션과 달라요. 근데 인투이션은 뭐냐면 이 여기서 이미지를 그리는 직관 능력이 아니라 그 뭐냐면 이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직관하죠. 우리가 단어들을 좀 하나씩 배워간다. 그래야만 우리가 단어를 알아야만 그것으로 어떤 노예마 세상을 거쳐서 언어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DT이고, 다음에 직관은 인투이션이죠, 영어로. 이것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 혹시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의식의 영역이라면 우리가 의미를 찾고 의미를 엮고 이성으로 엮고 그 다음에 노예마를 통해서 비로소 생각하게 되죠. 코키토라는 게 생기죠. 코키토가 생기면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아가 형성이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양면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코키토가 자아를 만들면 나의 셀프죠. 자아가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으면 뭐죠? 의식에 가까운 자아라는 거죠. 이쪽은요? 언어 영역에 가까운 자아죠. 그래서 자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하면은 나는 자아로 돌아가야지라는 말은 언어상으로 보면 최소한 후설에 의하면 이 말이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의식으로 돌아가서
자아를 만드는 순수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람보와 같이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로버트 드니로와 같이 디어 헌트 속에서 전쟁에서 겪은 자기의 영혼의 상처 때문에 순수한 의식의 영역으로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죠. 못하면은 노예마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직관도 사라져 버리죠. 직관이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떠오르다가는 갑자기 뭐죠? 트라우마가 와버리는 거죠. 그냥 방해를 하고 끊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두 사람은, 그 람보는 자기를 분노로 표출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힘이니까. 그래서 어떤 그 나쁜 놈을 해치운다 이런 영화를 알지만 자기의 분노로 표현한 것이고, 그다음 로버트 드니로는 거기서 사슴과의 조우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조우를 하고요. 그다음에 셀린저는 그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에포케는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영역 속에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의미가 생성되고 의미를 만들고 의미가 보면 불이 붙듯이 도미노 상처럼 이렇게 의미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괄호를 치라라는 거예요. 괄호를 쳐서 포즈하는, 잠시 일시정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이게 극단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직관이라는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노에마틱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노에마는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향점인 핵이 되고 핵에서 잉크방울이 떨어지듯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 퍼져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괄호를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괄호치기라는 게 그만큼 후손한테는 중요했던 거죠. 왜 괄호를 칠까요? 그냥 쫙 가서 한꺼번에 많은 의미를 한꺼번에 수확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죠. 지금 AI가 하듯이 수확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다시 의식으로 돌아올 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너무 한꺼번에 많은.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면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이 뇌에서 에포케가 나타나서 괄호를 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시간성 얘기할 때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있듯이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에서 제가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에포케를 적어라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에포케와 시간성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묶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모든 시험 문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주어지니까 한 번쯤 복습하고 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럼 시간성에 보면은 시간은 과거로부터는 뭘 가져와죠? 내용이 아니었죠. 형식을 가져온다고 그러죠. 묶는 그 연결의 형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위에 치매를 겪는 분이 있으시면 알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치매를 앓으셨고, 지금은 저희 장모님이 치매를 앓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보세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풍부한 그 파편화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엮어내는, 우리가 이성으로서 엮고 엮는 노에마의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파편들 되는 사건을 엮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이 증권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눈이 와서 내가 좀 데리러 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증권 회사에 가 계신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죠. 그 사건과 바깥에서 지금 눈이 오고 있는 거죠. 그 증권사에 아니면 아버지가 계신 곳에 이게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눈이 내리는 사건과 본인이 가지고 있던 파편화된 생각이 연결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이 1978년도에 있었다, 1963년도에 있었다, 2018년도에 있다라는 것은
편의상의 지표로서 사용하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사건이 또 다른 사건과 또 다른 사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또 다른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냐를 저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수업을 기억할 때는 내용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이렇게 연결시켰다, 이것을 이렇게 시켰고, 나는 내가 그 당시에 겪었던 어떤 일과 어떤 사물을 요런 것과 연결시켰다, 요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진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에포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얻은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가 빨리 진리를 가진 지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것이 내 마음이나 의식 속에서 이렇게 쌓이면은 석회가 내 마음이나 두뇌에 쌓이듯이 내 의식에 석회가 쌓여서 자유롭게 다음에 의식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연히 일어나는 일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예를 하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예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고용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용주가 노동자, 일하는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용주가 노동자한테 일을 하려면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금을 줘야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돈이라는 것을 두고 여기에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러면 이 노동자는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상품은 팔려서 돈이 되죠. 그럼 돈이 되면, 돈이 이쪽에 들어오면 돈은 이 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이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어떤 노동자, 새로운 이 상품이 잘 팔려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노동자가 이제 하려면 여기서 결정하나요? 아니죠. 여기서 결정하잖아요. 고용주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 구조를 자본주의 구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잠시 멈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요, 돈을 벌어다 주면 돈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만 이쪽으로 다시 결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잠시 멈춤이 있는 거죠. 일시적인 멈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괄호치기 혹은 에포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도 원래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이 자본주의도 원래 설계될 때는 이렇게 설계됐을 거라는 거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소원은 아담 스미스의 굿브론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굿브론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이 벽돌 같은 책이죠. 이 책 전체에 저는 그걸 다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쭉 보면서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오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쓴 센티먼트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전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담 스미스가 쓴 센티먼트 오브 뭔데, 어쨌든 그 책에 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그걸 이렇게 보다가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 밑줄 쫙 쳐놓은 게 있는데, 인비지블 핸드인데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의 그 센티먼트라는 책, 감성이잖아요. 센티먼트라는 책에 나오는 그 앞뒤를 읽어보면, 맥락으로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송은 약 100명의 동료들한테 작동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10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무한시장에 있어서 상품을 사는 사람과 상품이 파는 사람이 무한대로 존재하는 그런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100명 정도한테 작동하는 그 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이해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두 가지를 바꾼다는 거죠. 이 돈과 이것을 바꾸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1970년도 중간 정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새롭게 난 자본주의의 새로운 사상인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바꾼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노동자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돈이 있잖아요. 이 자본으로서의 돈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고용주가 있죠. 회사가. 그다음에 여기가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주가 돈을 대면 돈이 직접 노동자한테 가죠. 그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되고 상품이 만들고 상품은 돈이 일로 가고요. 돈은 이쪽이 되죠. 그래서 이 자본이 부각되면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만들어진 아담 스미스에서 재창이 되고 마르크스에서 해석이 된 이 자본주의는 잠시 멈춤이 있는데 이 지금의 신자유주의 성격의 이것은 멈춤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돌죠, 이렇게. 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거죠. 에포케가 사라진 자본주의를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잠시 이렇게 고용주가 악덕 고용주든 아니면 굉장히 선량한 고용주든 간에 생각을 하잖아요. 주체가 된다. 우리가 주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 철학자들과 과학자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잠시 멈추고 내가 이 돈을 얼마를 줄까? 혹은 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잠시의 멈춤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멈춤이 없는 거죠. 그냥 돕니다. 빙글빙글 돌죠. 지금 메타, 페이스북 보세요. 페이스북의 마크가 뭐죠? 이 무한대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섬뜩한 표시를 자기 회사에다 걸어놓은 겁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섬뜩함을 느끼냐면은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AI를 한번 넣어보세요. AI를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고용주, 여기는 빅텍. 그다음에 여기는요. 사용자죠. AI 사용자. 그다음에 AI 사용자가 글 써서 만든 상품. 그럼 상품은 빅텍한테 가지고 빅텍은 다시 이쪽으로 가죠. AI를 하고. 이 AI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의 이 큰 어떤 이 무한 루프가 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또 하나는요, AI인 거죠. AI도 멈출 기세가 없습니다. 멈출 기세가 없고 멈출 의향도 없고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썼는지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쓰게 됐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썼다면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라캉이 학생들 세미나에서 자본주의의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라캉한테 세미나를 요청했을 때 라캉이 가서 세미나 한 것이 이 무한 루프로 신자유주의가 가고 있다라는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인류 멸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한 게 라캉의 신자유주의라는 세미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라캉은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몇 가지 얘기만 이렇게 넣어버리면 AI가 지금 이 루프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주커버크를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제가 싫을 이유도 없죠. 페이스북을 제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전혀 모르고 전혀 정보는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이것은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멈출 거냐라는 거죠. 신자유주의에서 이게 이 루프가 이 무한대에서 무한 루프가 괜찮다. 무한 루프면 어때? 나는 나의 가족을 부양하고 내 자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열심히 살면 그 사회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이지만 지식인은 아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진리는 무엇의 믿음요? AI의 진리, 자본주의의 진리를 믿는 성실한 가장이고 성실한 일꾼이지 이 세상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 중앙 집권적인 힘의 논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를 락항은 굉장히 걱정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그죠. 우리가 이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는 큰일 났네. 그럼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놔야 된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놔야 된다.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수업에서 성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성찰을 해야 되는데 성찰은 이렇게 가부좌 틀고 명상하고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하고 이제 아니면 성당에 가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후설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요. 가로치기를 한 경험을 살리라는 거죠. 내가 의미를 만들어낼 때 가로치기 했으면 가로친 것과 또 다른 가로치기의 연결은 뭐라고 그랬죠? 인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인과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로친 인과만큼은 확실하게 챙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과는 나의 이성이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아라고 했죠, 그죠? 자아가 이쪽에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제가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틀면 뭐죠? 의식의 세상이잖아요. 의식의. 이쪽으로 틀면요, 언어의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쪽에는 뭐가 있죠? 의미들을 연결하는 이성이 존재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쪽으로 튼 자아는 이성적인 존재죠. 이성으로 생각하는. 이쪽을 틀면요, 이쪽 틀면 뭐가 작동하고 있죠? 합리라는 게, 합리, 합은 적합하다는 거죠. 이성, 이 개인의 이성에 적합한 거, 혹은 사회의 이성에 적합한 거, 국가의 이미지에 적합한 거, 헌법의 이성에 적합한 것에 합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한다, 그죠? 어떤 방송사에서 한때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잖아요. 합리적 이성, 합리적으로 추론한다, 합리적으로 의심한다라는 것은 이 고개가, 야누스의 고개가 어디로 기운 거죠?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세상에서 돈의 언어, 다음에 우리가 쓰는 실제의 언어의 언어, 다음에 법의 언어, 전쟁의 언어, 그죠? 약의 언어, 대학의 언어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돌아가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확고하게 법으로 무장돼 있고 돈으로 무장돼 있고 AI로 무장돼 있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논리와 법칙으로 무장돼 있으면 이쪽 야누스의 이 왼편의 얼굴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인 거죠. 그런데 후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좀 목이 많이 잠기네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Are you okay가 되는, 로버트 드니로처럼 Are you okay를 외치는 상황까지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군대를 다녀왔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군대 다녀온 친구가 만났는데 이 친구는 군대 가기 전하고 좀 다르네라는 걸 느끼는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군대를 갔다 온 친구더라도, 이제 제가 군대에 갔다 군대 가면은 사실 사회에서 보기 힘든 걸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좀 변했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원래의 조재원이라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순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작동하는 모델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동하는 모델이 하나 있을 때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쓸 때 누군가가 이 모델 진짜냐고 물어보잖아요. 이 모델 진짜야 라는 말은 내 의식이 있는 원래 생긴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영어로는 진짜라는 표현에 의한 authentic이라고 하죠. authentic. 그런데 이 작동하는 이 모델이 막 이제 가서 이제 막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는 맞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이제 AI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진짜죠, 그죠? 라이센스를 줬으니까 진짜겠죠. 썼는데 막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거 쓰는 게 맞아? 진짜는 맞는데 라이센스는 진짜인데 이것이 작동하는 이곳에서 이 원리가 괜찮은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쓰냐면 아 이거 순수해. 그 원래 만들었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던 목적에 순수한 목적에 적합하냐라고 묻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순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한테로 가져오면 뭐하냐면 내가 의식을 작동을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이 의미를 억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열심히 묶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이 작동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야누스의 왼쪽 얼굴을 보아서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법칙을 맞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문화, 종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쪽에 왔어요. 막 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너는 원래는 괜찮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뭔가 좀 이상해졌는데 너 순수한 원래의 너 맞니?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원래 의식이 작동했던 그 순수한 모델이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음에 로버트 드니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어 헌트의 로버트 드니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괜찮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순수한 그 의식으로 돌아가서 나의 영혼이 작동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순수한 의식은 그대로 있고 내가 돈 좀 받아서 돈 벌어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돈을 받아서 AI를 써서 그다음에 법을 지키는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루프 안에 빠져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 거죠. 뱅뱅뱅 돌고 쳇바퀴 돌듯이.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문이 막히면 이거 뭐지? 이러는데 괜찮을 거야 하고 만약에 술 한잔하고 넘어가 버렸다. 예를 들면요. 도로시처럼 날아가서 한번 자기를 챙긴 다음에 와야 되는데 이러지 않을 때는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찰의 방법은 자기가 이 의미가 너무 멀리까지 가지 않았느냐라고 괄호를 쳤든 가로를 치고 가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괄호 사이에 존재하던 인과의 이성이 오른쪽 얼굴이 있는 이성이 제대로 지금도 순수한가라는 체크를 무수하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나가버린다는 거죠. 너무 나가버려. 의미가 너무 쌓여도 문제지만 의미 몇 개만 가지고 그죠? 내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배운 몇 가지 이만 가지고 뱅뱅뱅 돌면서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겠지만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너무 강의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그 노트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면 통하잖아요. 학생들이 와 이거 강의 참 잘하신다. 뭐 우리 학교에서 뭐 3대 명강의 중에 하나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쁘고 만족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년에 그 노트를 또 쓰죠. 어떤 핑계로요? 내가 조금 보탰다라는 핑계를 대고는 쓰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합리적인 논리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자본주의나 AI처럼 무한대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교수는 원래의 자기의 학문에 대한 순수한 의미를 만들어냈던 직관과 이성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도 이 수업을 함께 해서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그 기억은 뭐죠?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얻은 성과를 연결하는 부분을 기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뭔가 이렇게 진도가 너무 나갔을 때, 너무 성공했을 때,
소년 등과를 했을 때, 라이센스를 빨리 땄을 때, 박사학위를 너무 빨리 따가지고 성공을 빨리 하고 교수가 너무 빨리 됐을 때 여러분한테 그 마음이 쓱 떠오릅니다. 아, 이거 뭐지? Are you okay?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실패했을 때 Are you okay?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실패하면은 계속 성찰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그런데 성공했을 때 가장 하기 힘든 게 성찰하는 거죠. 잠시 멈춰 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잖아요. 이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는 거죠.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근데 성찰을 할 때, 그 후설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찰하기 전에 우리는 추상의 과정을 거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abstract, 영어로 abstract라는 단어가 나와서 처음에 갑자기 이 성찰과 환원한다 라는 단어를 하기 전에 왜 이 추상이라는 단어를 후설이 쓰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 추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추상은 뭐냐면 우리가 초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뭐였죠? 조건과 상황이었잖아요. 칸트 전에는 저 건너에 있는 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초월했는데, 칸트 이후에는 조건과 상황이 생기면 초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의미가 생겼죠. 초월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생겼죠. 그러면 의미로 활동을 하다가 내가 돌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조건과 상황을 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성찰은 출발하라고 후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마그리트 르네 그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이게 전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파이프를 해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는 말, 그 작품 아시죠? 기억나시죠? 르네인가요? 마그리트 르네라는 사람이. 그러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제목을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넘어갈까요? 말할 거면서,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르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파이프라는 것이 위대한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장치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조건과 상황을 떼버려라는 거죠. 조건과 상황을 떼면 파이프가 아니잖아요. 그죠? 더 이상 파이프가 아니죠. 그러면 파이프를 처음 본 사람, 처음 본 아이는 이거 파이프라고 알아요? 이거 뭐지? 입안에 넣었다가 뭐 이렇게 두드렸다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그렇게는 안 되지만,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조건과 상황을 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제가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로 불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세네빠정, it is not예요. 세네빠정 삐빼예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세네빠정 삐빼인데, 이게 뭐 우리 불어 스님이 굉장히 외우게 강요했기 때문에 외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세네빠정 삐빼. 이게 머릿속에 있다가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을 때 흉내를 낸 거죠. 오마주한 거죠. 그 책이 이것은 변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이것은 변기가 아닙니다는 뭐냐면, 가보면 변기죠. 우리도 과일집에 가면 변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것은 변기가 아니라고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 변기가 아니라는 말은 뭐죠? 추상이라는 겁니다. 추상. 그 얘기는 뭐냐면, 변기는 거기다가 용변을 보는 곳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잖아요. 그 고정관념과 표준적인 가치의 기준을 떼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건으로 만든 것을 떼버리라는 거죠. 떼버리면 변기가 갑자기 위대한 어떤 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경제적 가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 건강을 체크하는 센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에 국한되어 있어 버리면, 그 변기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파이프가 담배 피는 것에만 국한해 버리면 담배만 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르네라는 사람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에포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에포케 한다는, 블랭킷을 괄호쳤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왜
오줌은 어디 누고 똥은 어디가 눌 거냐, 눌면 위생이 유지가 될 거냐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죠. 떠오르니 존재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떠오르면 그게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상학이라고 하잖아요. 현상학적인, 철저하게 현상학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죠? 리플렉션, 회귀, 현상학적 회귀, 이것을 우리는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 우리의 직관 1, 직관 2, 이성, 노에마 이쪽으로 돌아가게끔 하면 다시 이렇게 순환이 돌아가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제 자신한테. 자본주의에서 과연 에포케는 어디 있을까?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끼리 돈을 좀 디자인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잠시 멈춤이 생기죠. 누군가는 달러만 들고 가면 이때까지는 계속 썼는데 이 세상이 아닌 곳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잠시 멈출 거라는 거죠. 다음 AI에서는요. 여러분, AI 에포케는 뭘까요? 그죠? 뭘까요? 이 얘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언어의 영역으로 가니까 그때 이제 제가 가진 생각, 그리고 제가 다르게 쓴 책이 약자의 결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나온 김에 이게 도서관에 있어요. 여러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화를 보는 이유가, 제가 영화를 보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영화 감독이 다음 영화 감독을 영화를 만드는데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책을 쓰는 사람은요,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다음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손익분기점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책을 좀 사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직장을 가지고 돈을 좀 잘 버시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영화도 보시고 책도 가능하면 사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작가는 사라지고 이 세상의 감독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 인터넷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인터넷에 그 수요를 계속 해주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작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작가들이 설 수 있는 여지는 최소한 우리가 유지를 하고 AI를 보든 쇼트를 보든 가치를 보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QR을 안 보내드렸네요. 그죠? 예, 용감하게 이 수업의 첫 질문하실 분 혹시 없으세요? 손을 번쩍 드시고, 제안도 좋고, 질문이 아니라도 제안도 좋고. 없으세요? 언제 한번 저 카메라 있잖아요. 저 카메라를 여러분한테 돌려도 돼요? 안 돼요? 싫어요? 언제 한번 돌립시다, 우리. 왜냐하면 본 사람들이, 그죠? 학생들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진짜 싫으면 안 할게요. 근데 딱 한 번 정도는 여러분한테 돌리는 것도 어떨까? 기억이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이제 이 전에도 없었고 이 다음에도 카메라로 강의하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기억도 되고 추억도 되고, 학교의 공식 학습 사이트에 올라와 있잖아요. 뭐 거기에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게요. 니체를 가끔 말씀드렸는데 1981년도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니체에 한때 푹 빠져 있던 적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도 제가 위브맨시 같이 자기 개발서보다는 자라투스트라 원본을 읽으시기를 제가 권해드렸고요. 자라투스트라가 1981년도인데 1981년도 이전의 책들을 보면요, 뭐 선악의 저편, 인간다운 가장 인간다운, 뭐 이런 도덕의 계보, 뭐 이런 책들이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작품들을 쭉 읽다가 자라투스트라를 읽으면 큰 괴를 달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니체는 1980년도에 영혼의 회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영혼의 회귀. 우리 수업에 나오고 있는 지금 다시 돌아간 거죠. 어디로요? 자기의 영혼으로 돌아간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후설이 말했던 자기의 의식으로 돌아간 작업을 한 이후에 나오는 작업이 자라투스트라는 거죠. 그 이전의 작업을 보면요, 선악의 저편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보면은 항상 이쪽 아까 야누스의 왼쪽 얼굴과 같이 철학은 이래서 안 돼. 어떤 사람은 철학을 되게 강조하는데 이것을 내가 망치로 두드려 부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 쪽으로 하지, 영혼에 대한 얘기, 의식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그 이전의 작품이요. 근데 자라투스트라에는 이쪽으로 본 거죠. 이제 드디어 이쪽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 작업을 보면 이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이나 이것은 이쪽에 보면 시간이 있고 이쪽에 보면 시간성이 있고요. 이렇듯이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이론, 이쪽은요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나 지식이나 공부나 여러 가지들이 합리적이라는 지식의 진리성으로 아성을 쌓고 있다면, 또 여러분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아성이 하나씩 둘씩 석회 가루같이 장벽을 막고 있다면, 니체가 겪었던, 아인슈타인이 겪었던 그런 자기의 회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제가 얘기는 중간고사 지점 되면은 제가 이제 이 수업에 처음에 나눠드렸던 이 한글 교재가 있었죠. 여러분 읽고 계세요? 이것에 이제 보충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환원 같은 것도 이 말로 하기 힘든 것은 글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눠드리면 관심 있는 분들은 중간고사 전에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쭉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이제 망치로 못을 박는 뭐 예라든지,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생각해서 이거로 하면 좋겠다. 일단 배강공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넣어서 추가를 좀 했거든요. 다시 보내드리면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중간고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하고 이 시간에 합니다. 화요일날, 중간고사 기간에 화요일날 21일이죠, 그죠? 이때 문제는 뭐 몇 문제 낼지 아직 확실히는 정하지 않았는데 뭐 한 3문제 혹은 5문제 이 정도고, 어떤 이 수업에 다루어졌던 얘기들 간에 연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고 자기의 생각이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은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수업 전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는 어떤 그 수업이다 보니까 채점하기가 사람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주관성을 가지고 채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뭐 만족을 못 하실 수 있는 점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수업이 출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학점이 그렇게 나쁘게 나가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지만 나는 이거를 꼭 A 플러스를 받아야 되겠다, 이 과목만큼 내가 A 플러스 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면 어떤 지금 여러분 제출하시는 거나 다음에 수업을 듣는 거, 시험, 학기 말도 제가 학기 말에는 여러분이 미팅을 동영상을 찍는 걸 했는데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20팀이 나오잖아요. 20팀을 다 조정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시험으로 다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다시 그 부분은 중간고사 다음에 여러분하고 다시 상의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시험과 점수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 수업에 들어와서 뭐 제가 하는 것들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그냥 좀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 여러분이 연구를 하든 이 사회에 나가든 아니면 자기 자신하고의 대화를 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게 가장 이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중간고사 정도 다음에 지나면 카메라를 저 정도에 두고 이제 한번 시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